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발을 들여? YD그룹 차명훈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벗어 보였지요. 10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안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해서 온 겁니다. 서희의 뒤로 차가운 눈빛의 10살 소년 이한이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아이의 등장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서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회장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죽은 남편이 목숨 바쳐 지켜낸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과연 10년 만에 돌아온 이 모자는 냉혹한 재벌가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가파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리며 고요한 숲길의 정적을 깨웠지요. 차창 밖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거대한 병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서인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양손을 깍지 껴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옆자리에는 10살이 된 아들 이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한은 차창 밖 풍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지요. 아이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연필을 쥔 아이의 하얀 손가락 마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보였습니다. 서인은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는 거대한 검은색 철문 앞에서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높고 견고한 철문은 마치 난공불락의 성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서희가 비참하게 쫓겨났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캄캄한 밤이었지요. 만삭의 몸으로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울며 걸어 나왔던 길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때리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운전기사가 경적을 짧게 2번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숲의 고요를 찢고 철문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인터폰 너머로 예약된 차량이 아니라는 경비원의 건조한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분명 도착 시간을 알렸음에도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기싸움이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자신을 문 밖에 세워두고 길들이려는 수작이 뻔했거든요. 서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닫힌 철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방은 이 집안의 장남인 차민우 부사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연결되자마자 서인은 단호하게 용건만 말했지요. 지금 정문 앞입니다. 3분 안에 열리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해졌지요.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이하는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에 검은 선을 긋고 있었지요. 마지막 3분이 다 되어갈 무렵 굉음과 함께 철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양쪽으로 열리며 길을 터주었죠. 서희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이번 기싸움은 서희의 승리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기사가 다시 엑셀을 밟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나무들이 그들을 내려다보는 듯 했죠. 폐부 깊숙이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기 냄새마저 10년 전과 소름 끼치게 똑같더군요.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오래된 소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명훈 그룹 회장의 대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본관 건물은 차갑고 단단해 보였거든요. 저택 현관 앞에 차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죠. 서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신은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으며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서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스웨터를 입던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해외 아트 테크 시장을 휩쓴 유능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안도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위축될 법도 한데 표정이 덤덤했죠. 이안의 시선이 저택의 붉은색 지붕 끝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색채를 읽어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집의 집사로 평생을 보낸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더 늘어 있었죠. 그는 서희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혹감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오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희는 짧게 목례만 하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현관홀은 여전히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홀 전체에 공명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이나 무덤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서희는 이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안의 손은 따뜻하지만 조금 축축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절제된 발소리였습니다. 차명훈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부사장인 차민우였죠.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지요. 10년 전 서희의 남편이 죽었을 때 가장 냉정했던 사람입니다. 민우가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희를 지나 이안에게서 멈췄지요. 이안을 보는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죽은 동생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지우고 계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민우는 서희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한 목소리로 생각보다 일찍 왔다며 환영 아닌 환영을 했지요. 서희 역시 미소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왔음을 분명히 하는 태도였습니다. 민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2층을 가리키며 회장이 기다린다고 전했죠. 서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차명훈 회장,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서희는 내색하지 않고 이안을 보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자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는 홀 중앙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색감이 어둡고 기괴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안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희는 혼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남편과 함께 웃으며 내려오던 계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을 듣고 울며 올라가던 계단이었고요. 2층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회장의 서재문이 보였지요. 그 문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의 문 같았습니다. 서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침침하고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났지요. 차명훈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여전했죠. 서희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희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세월에 패어 깊어졌지만 여전히 매서웠죠. 10년 만이라는 그의 말에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조한 사실 확인일 뿐이었죠. 서희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파트너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건방지게 변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부정하지는 않더군요. 그는 계약서와 보안각서가 담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서희는 파일을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이었지만 일부러 꼼꼼하게 읽는 척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죠. 회장은 그런 서희를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쓸모가 있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파일을 덮고 회장을 노려보았지요. 제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능력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서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죠. 능력이 없다면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10년 전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잔인함이었습니다. 서희는 주먹을 꽉 쥐어 분노를 참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잠시 책상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벨벳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서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며 손을 휘저었죠. 방은 준비해 뒀으니 짐부터 풀라고 나가라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서희는 짧게 목례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등 뒤로 회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리며 풀렸습니다. 서희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녀는 다시 표정을 고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홀에는 이안이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그 기괴한 추상화를 보고 있었죠. 그림이 아파 보인다며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색깔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아이의 말에 서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그림은 10년 전 남편이 죽던 날 걸려있던 그림이었거든요. 서인은 이안의 손을 잡고 서둘러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는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정원 구석에 있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죠. 방 안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인은 짐을 풀며 이안을 살폈습니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본관의 서재 창문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서재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이안은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빛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방에 누가 사냐는 아이의 질문에 서인은 커튼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방이니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일렀지요. 이안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커튼 틈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인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의 시계탑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택의 아침은 새벽 안개처럼 차갑고 고요했지요. 강서인은 일찍 일어나 이안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서희가 차명훈 회장과 실무 미팅을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안이 그룹 문화재단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는 날이기도 했죠. 서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굳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이안에게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본관으로 향하는 정원길은 이슬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본관 대회의실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소속의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10살짜리 꼬마가 연구원으로 온다는 사실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인은 그들의 비웃음을 모른 척하며 이안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손상된 고미술품의 색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원 안료를 배합하는 것이었죠. 전문가 한 명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과제를 던졌습니다. 색이 다 바랜 낡은 병풍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원래의 색을 찾아보라는 지시였지요. 어른들도 일주일은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망설임 없이 안료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냄새를 한번 맡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안이 배합한 색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짙은 청록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비웃으려던 찰나였죠. 지나가던 차명훈 회장이 열린 문틈으로 그 색을 보았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색은 죽은 둘째 아들이 생전에 가장 즐겨 쓰던 독특한 색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인은 회장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테스트는 이안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이 났지요. 서희가 회장과 세부 계약을 논의하러 간 사이 이안은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시선을 피해 저택 뒤편의 유리온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온실은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안은 그곳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마음에 들었지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을 꺼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온실 천장에 매달린 덩굴 식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연필 소리가 고요한 온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들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손녀이자 차민우 부사장의 딸인 차은수였습니다. 은수는 이안보다 2살이 많았고 표정이 도도했지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안을 못마땅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구나? 거지 같은 별채에 들어온 애가. 은수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이안은 대꾸하지 않고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은수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이안의 스케치북을 확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재빠르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이거나 내 거야. 이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저 꽃도, 이 온실도, 너도 다 우리 할아버지 거라고. 은수는 억지를 부리며 이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안이 휘청거리며 물감통을 쏟고 말았지요. 바닥에 붉은색 물감이 핏물처럼 번졌습니다. 이안은 울상을 짓는 대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쏟아진 물감을 손가락으로 찍어 바닥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난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수습하려는 본능적인 행위 같았습니다. 은수는 더럽다며 소리를 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궤적이 묘하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붉은 물감 위에 흙을 살짝 뿌려 섞었습니다. 순식간에 촌스러운 빨간색이 고풍스러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 역시 그림을 배우고 있었기에 그 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거든요. 은수는 홀린 듯 이안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야, 너 그거 섞을 때 노란색도 넣었어? 은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노란색 파스텔 조각을 꺼냈습니다. 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안의 손가락에 묻은 물감을 닦아주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찍었습니다. 은수는 이안이 만든 갈색 옆에 초록색 잎사귀를 그려 넣었지요. 두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물감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기묘한 장면은 여기서 연출되었습니다. 이안은 왼손잡이였고 은수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붓을 쥐거나 손가락을 쓰는 각도가 거울처럼 똑같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고 엄지로만 힘을 주는 독특한 파지법이었죠. 마치 한 사람이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두 아이의 머리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유리온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민우 부사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닥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아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아이가 함께 그려놓은 그림과 똑같은 손동작을 보고 놀란 것이었죠. 그것은 죽은 동생이 어릴 적 민우와 함께 놀 때 보였던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야, 당장 일어나. 민우가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성큼성큼 다가와 은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누가 이런 천한 녀석이랑 어울리라고 했어? 민우의 분노는 비정상적일 만큼 과했습니다. 이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섯을 퍼런 분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수는 아빠의 처음 보는 모습에 겁을 먹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거 놔줘. 하지만 민우는 딸의 애원보다 이안의 존재가 더 공포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는 이안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공포에서 기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서희가 온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안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서희는 떨고 있는 이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너무 과하시군요. 부사장님. 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희를 보자마자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은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온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평화로운 공기는 깨진 지 오래였지요. 서희는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안과 은수가 함께 만든 붉은 꽃과 초록 잎사귀 그림이었습니다. 서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그 그림에서 죽은 남편의 화풍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질긴 것이었습니다. 이안이 서희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누나도 손가락이 아픈가 봐요. 응? 그게 무슨 소리니? 그림 그릴 때 새끼 손가락이 저처럼 떨렸어요. 저랑 똑같은 병이 있나 봐요. 이안의 말에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남편 집안 특유의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서희는 이안의 손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희는 황급히 이안을 데리고 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본관 2층 테라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차명훈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온실 쪽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회장의 눈가는 1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저주처럼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안과 은수의 만남은 단순한 사촌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덮어두었던 과거의 봉인이 뜯겨나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저택의 정원사들이 바닥에 그림을 지우기 위해 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물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붉은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차명훈 회장을 필두로 온 가족이 긴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서희와 이안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거든요. 사건은 이안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식탁 중앙을 응시했습니다. 정확히는 맞은편에 앉은 차민우 부사장의 손을 보고 있었죠. 민우는 식사 내내 불안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이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손에서 피 냄새가 나요. 순간 식탁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민우가 들고 있던 물잔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거든요. 물이 튀어 하얀 식탁볼을 적셨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공포였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민우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희가 급히 이안의 입을 막으며 사과했습니다. 아이가 실언을 했습니다. 물감 냄새를 잘못 맡은 거예요. 하지만 민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냅킨을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맛이 떨어졌다며 거칠게 식당을 나가버렸지요. 회장은 그 광경을 무겁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나무라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아들이 왜 저러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눈치였죠. 식사는 엉망이 된 채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서희는 이안을 데리고 별채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과민 반응이 단순한 히스테리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희는 물을 마시러 가기 위해 조용히 별채를 나왔습니다. 정원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2층 서재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회장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홀린 듯 본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본관의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가느다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차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옷 차림이 아니라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 한 구석에 놓인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낮에 회장이 황급히 가렸던 그 붉은 벨벳 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는 육중한 강철로 되어 있었는데 다이얼이 아주 복잡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금고를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금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민우가 금고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금고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손길은 애틋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닫고 또 닦아 금고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거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관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주술적인 의식 같았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봉인하는 의식 말입니다. 그때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물도 없이 알약 서너 알을 털어 넣었습니다. 약 기운을 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안이 그를 갉아먹고 있는 듯 했죠. 서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하의 차민우 부사장을 저렇게 망가뜨린 것이 고작 저 금고 하나란 말인가. 그녀는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걱. 오래된 복도 마룻바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막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지요. 서재 안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그의 눈과 서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한 순간이었죠. 누구야?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서희는 도망칠 타이밍을 놓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우는 서희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서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약에 취한 듯 풀린 눈동자가 서희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봤어? 어디까지 봤어? 민우의 입에서 독한 술 냄새와 약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희는 침착하려 애쓰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부사장님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서희가 오히려 당당하게 묻자 민우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 안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금고는 다시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했지요. 민우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서희 씨, 호기심이 너무 많으면 명이 짧아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 명줄은 꽤 깁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지키는 건 돈이나 서류 쪼가리가 아니야. 민우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저 안에는 우리 아버지의 죄, 그리고 내 비겁함이 들어있거든. 민우는 취기에 취해 혹은 약기운에 취해 본심을 흘렸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직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민우는 비틀거리며 서희에게 다가와 검지 끝으로 그녀의 이마를 톡 쳤습니다. 그러니까 쥐새끼처럼 염탐하지 말고 꺼져. 그 잘난 아들 데리고. 민우는 그 말을 끝으로 서재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철컥, 철컥 2번이나 들렸지요. 서희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바로 걸음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민우가 내뱉은 말은 명백한 단서였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것은 이안의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이었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안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붓을 쥐는 신용을 하며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서희는 이안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밤 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차민우가 저토록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와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어젯밤의 광기를 들킨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일 겁니다. 서희는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차민우의 불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장이 서희를 호출했습니다. 서재가 아닌 정원 테라스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회장은 차를 마시며 서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우가 요즘 좀 예민하다. 밤에 헛소리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회장 역시 아들의 상태를 알고
단속하려는 것이었죠. 서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부사장님이 지키고 싶은 게 아주 많은가 봅니다, 회장님.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희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미소를 잃지 않고 눈싸움을 이어갔지요. 금기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하지만 한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서희는 이제 금고의 문을 열 명분이 생겼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저택 전체를 집어삼킬 듯 굉음을 내고 있었지요. 오전부터 저택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룹의 핵심 공장 라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명훈 회장은 노구를 이끌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민우 부사장 역시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허둥지둥 뒤를 따랐지요. 집안의 고용인들마저 비상대기라며 대부분 별관 상황실로 소집되었습니다. 강서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술 자문 자격으로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사로 떠나야 했거든요. 서희는 떠나기 전 이안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안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박 집사님 오실 때까지 별채에서 꼼짝 말고 있어? 이안은 순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자 거대한 저택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안의 귀에는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색채가 부르는 소리였고 오래된 물감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안은 별채 창가에 붙어서서 본관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엿보았던 그 서재 창문이었습니다. 비구름 때문에 대낮인데도 세상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이안의 눈에는 그 서재 창문에서 새빨간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안은 홀린 듯 우산을 챙겨 들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작은 아이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안은 망설임 없이 본관 뒷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뒷문은 고용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잠겨 있지 않았거든요. 본관 복도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아이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천둥 소리가 콱광하고 울리며 복도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안은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내는 끽끽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2층 복도 끝 회장의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안은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냄새는 더 진동을 했습니다. 썩어가는 종이 냄새, 굳어버린 기름 냄새, 그리고 슬픔의 냄새. 이안이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철컥.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철사를 꺼냈습니다. 그는 열쇠공 흉내를 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공기의 결을 느끼며 손잡이를 이리저리 비틀었을 뿐이죠. 놀랍게도 문은 틱 소리를 내며 거짓말처럼 열렸습니다. 사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차민우가 황급히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서재 안은 암실처럼 어두웠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서가에 꽂힌 수천 권의 책들이 하얗게 번뜩였습니다. 이안의 시선은 곧장 책상 뒤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 금고가 있었습니다. 육중한 강철 금고는 붉은 벨벳 천이 반쯤 흘러내린 채였습니다. 이안은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의 다이얼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눈에는 다이얼 버튼 위에 묻은 지문이 보였습니다. 어제 차민우가 약에 취해 수없이 만지작거렸던 그 흔적들이었죠. 기름진 손자국이 특정 번호 위에만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안은 본능적으로 그 자국을 따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삐, 삐. 전자음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버튼을 누르자 덜컥하는 묵직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린 것입니다. 이안은 침을 꿀꺽 삼키고 무거운 금고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기익. 금속이 마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도 기밀 서류도 없었습니다. 오직 캔버스 하나와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안은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묵직한 유화 그림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그림을 보는 순간 이안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초상화였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그려지지 않아 텅 비어 있었지만 여자가 입은 옷의 색감과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안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는 엄마가 옛날 사진 속에서 입고 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창밖 풍경이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의 소용돌이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태교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비극을 예감한 화가의 공포와 절규가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이안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감각이 폭발하며 그림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붓이 캔버스를 긁는 거친 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마찰음. 이안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속의 붓 터치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자신을 완성해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이안은 홀린 듯 금고 안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굳어버린 물감 튜브와 붓, 그리고 나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물감이었지만 뚜껑을 열자 독한 기름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이안은 굳은 물감을 손톱으로 파내어 자신의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물감을 녹였습니다. 더러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그림을 이어 그려야 한다는 강박만이 아이를 지배했으니까요. 이안은 손가락에 녹진한 물감을 묻혀 캔버스 위로 가져갔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여자의 얼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붓 대신 손가락으로 거칠게 색을 입혔습니다. 텅 빈 얼굴에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술을 그렸습니다. 이안이 기억하는 엄마의 가장 슬픈 표정을 그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을 비출 때마다 그림 속 여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접신을 한 무당처럼 혹은 무엇에 씌인 사람처럼 손을 놀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림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연결되었습니다. 이안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파요. 아빠. 너무 아파요. 그것은 이안의 목소리이자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마지막 유언 같았습니다. 그림의 배경인 붉은 소용돌이가 이안의 덧칠로 인해 진정된 푸른색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색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안의 손과 얼굴은 온통 물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빗물과 물감이 섞여 엉망이 되었지요. 이안은 탈진한 듯 캔버스를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림은 이제 미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기괴했던 공포의 그림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성스러운 어머니의 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재가 오보로 밝혀지자 예상보다 훨씬 일찍 차민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민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에는 진흙 묻은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민우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복도를 울렸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어두운 서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열려있는 금고, 바닥에 널브러진 물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를요. 민우의 눈이 캔버스에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쳐다보기도 두려워 봉인해 두었던 그 저주받은 그림이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미완성의 그림이 완벽하게 그것도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너 이 새끼. 민우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이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죽은 동생의 영혼이 서린 듯 했습니다. 이안의 얼굴에 묻은 붉은 물감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완성했어요. 이안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그만 울고 싶대요. 그 한마디가 민우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민우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이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콰광하고 내리꽂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 이안은 민우의 소나기에 멱살을 잡혀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캔버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껴안고 있었지요. 차민우의 손이 이안의 멱살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는 공중에 뜬 상태에서도 캔버스를 놓지 않았지요. 민우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내동댕이 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완성된 그림 속 여자의 얼굴에 박혀버렸습니다. 이안이 손가락으로 문질러 완성한 그 얼굴은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민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림 속 여자의 눈빛이 죽은 동생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원망 섞인, 그리고 끝내 용서하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민우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습니다. 이안이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림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아 보호했지요. 민우는 뒷걸음질을 치다 서재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안의 옷에서 묻어난 붉은 물감이 민우의 손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동생의 피가 다시 흐르는 것 같았지요. 서준아, 민우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이안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 깃든 죽은 동생의 영혼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죠.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빗소리만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민우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의 차민우 부사장이 어린 조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완성한 거야? 민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안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추스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추워 보였어요. 아빠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안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미완성이 아니었어. 민우가 고통스럽게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멈춘 거야. 그 녀석의 심장이 멈춘 순간 그림도 같이 죽은 거라고. 민우의 절규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이안이 덧칠해 놓은 푸른색 배경이 민우의 눈에는 그날 밤의 비바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놈을 쫓아내라고 하셨지. 민우는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의 환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어. 놈이 어디로 도망치려는지, 어느 항구로 가려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민우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동생이 도망칠 루트를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가문을 위한 길이라고, 혹은 동생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질투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할 수 있는 동생의 용기가 사무치게 부러웠던 겁니다. 놈은 이 그림만 챙겼어. 돈도 패물도 다 두고 이 그림 하나만 들고 나갔다고. 민우가 그림을 향해 기어가듯 손을 뻗었습니다. 태어날 아기한테 줄 선물이라면서, 뱃속에 있는 너한테 보여줄 첫 번째 세상이라면서. 이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캔버스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장이자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행원들이 탄 차가 동생의 차를 무리하게 압박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민우는 뒤따라오던 차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희가 탄 조수석을 감싸 안았고, 이 그림은 뒷좌석에서 피에 젖어 발견되었습니다. 민우가 금고에 그림을 가둔 것은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동생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놈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민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하는 그런 큰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림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이하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민우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손길이 닿자 민우의 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서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재 소식이 거짓임을 깨닫고 미친 듯이 차를 돌려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서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난장판이 된 방 안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차민우와 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서희는 본능적으로 이안에게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우가 아이를 해코지했을까봐 온몸을 떨면서요. 이하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서희가 다급하게 아이의 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 안은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아빠가 엄마를 그렸어요. 서희의 시선이 캔버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밤을 새워가며 그리던 그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안의 손길로 완성된 그 얼굴은 영락없는 서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자신의 얼굴.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난 게 아니라 이 그림 속에 남아서 계속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우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희와 이안을 그리고 그 그림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채수 씨.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서희는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적개심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려 망가진 병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부사장님, 서희가 낮게 불렀습니다. 이 그림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주인이 받아야 할 물건이니까요. 민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아니 진실을 가둘 힘이 없었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버렸고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희는 이안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림을 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당당하고 묵직했습니다. 민우는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열린 금고 문이 마치 입을 벌린 블랙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붓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안이 쓰다 버린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붓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붓을 가슴에 품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서재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물감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했지요. 서재에서의 소동은 집안 사람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요. 강서인은 아침 일찍 이안을 데리고 본관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가져온 그림은 별채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두었지요. 그림은 서희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세상은 감동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명훈 회장 같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서희는 오늘 그 숫자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응접실에는 차명훈 회장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보였지요. 서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희의 옆에 서 있는 이안에게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 취급하던 눈빛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의심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거든요. 민우에게 다 들었다.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했다고 하더구나. 내 아들의 손길로. 서희는 이안의 어깨를 감싸쥐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한이가 그 그림의 주인입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난 10년간 손자를 버려두었다는 죄를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림은 위조할 수 있다. 기억도 조작될 수 있지. 회장은 짐진 냉정함을 가장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것은 서희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비명 같았습니다. 서희는 예상했다는 듯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 센터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확률로요. 서희의 제안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나 싶더니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곧이어 검은 가방을 든 의료진 2명이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 역시 이미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인지. 의료진이 이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안은 겁을 먹을 법도 한데 의연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면봉이 아이의 입 안쪽을 긁어내는 동안 서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짧은 행위 하나로 아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으니까요. 이안의 샘플 채취가 끝나자 의료진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조할 샘플, 즉 죽은 아들의 유전자가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품 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머리카락 뭉치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어릴 때 처음 잘랐던 베넷머리였습니다. 천하의 재벌 회장이 10년 넘게 품고 다녔던 유일한 부적이자 보물이었죠.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아들의 살점을 떼어내듯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틀림없어야 한다. 오차는 용납하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료진은 샘플을 밀봉하여 가방에 넣고 정중히 인사한 뒤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은 이 저택의 모든 사람에게 10년보다 긴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지요.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인은 별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이안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이안은 엄마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리는 그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둡고 기괴한 색감 대신 따뜻한 노란색과 평화로운 초록색을 많이 썼거든요. 마치 그림을 완성하면서 아이의 내면에 있던 상처도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차민우 부사장은 아이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신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밤늦은 시간에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고용인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죠. 그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서희를 경계하는 건 집안의 다른 친척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소식이 아름아름 퍼지자 그들은 서희를 노골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이틀째 되던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은수가 별채 창가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는 손에 초콜릿 하나를 쥐고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안이 창문을 열자 은수가 퉁명스럽게 초콜릿을 던져주었지요. 이거 먹고 힘내. 너 쫓겨나면 나 심심하단 말이야. 그것은 은수 나름의 응원이었습니다. 이안은 초콜릿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벽을 아이들은 이미 허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분석센터의 소장이 직접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인은 이안의 옷을 갈아입히고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서희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안이 엄마의 손을 꾹 잡아주었지요. 엄마, 걱정 마요. 아빠가 다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상석에는 차명훈 회장이, 그 옆에는 초췌한 몰골의 차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고문 변호사들이 입회인으로 배석해 있었죠. 센터 소장이 테이블 중앙에 밀봉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런 봉투 겉면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판결문처럼 엄숙해 보였습니다. 개봉하시죠. 회장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변호사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서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결과지를 꺼낸 변호사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 변화를 읽으려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순간 응접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서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아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안도감과 지난 10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차명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등에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눈물이자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동생에게 용서를 빌 자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어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라는 사실이 아이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그저 제자리를 찾은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내 손자. 회장이 쉰 목소리로 이한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이한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인은 이한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갈 차례였습니다. 모든 의심이 거치고 진실이 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자. 회장의 쉰 목소리가 응접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성문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차명훈 회장은 지팡이를 놓아버렸습니다. 지팡이가 탕하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테이블을 돌아 이한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한은 도망치지 않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천천히 아이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한의 뺨에 닿는 순간 회장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나 만져보았던 죽은 아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회장은 이한의 어깨를 움켜쥐고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의 차명훈 회장이 10살짜리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의 추락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의 항복이었습니다. 회장은 이한의 작은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회장의 눈물은 이한의 어깨를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10년간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한은 당황하지 않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림을 완성하며 아빠의 마음을 느꼈던 이한에게는 이 노인이 무서운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슬픈 할아버지로 보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한의 위로는 회장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차민우 부사장도 고개를 돌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응접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입회했던 변호사들과 의료진마저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지요. 서인은 그 광경을 한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쫓아냈던 시아버지가 무너지는 꼴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먹먹한 연민이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녀 역시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회장이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서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안을 놓아주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맙다. 회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서희는 예상치 못한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혼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희의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는 오만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을 지켜준 죽은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희가 목이 맨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가문을 지킨답시고 가장 소중한 가족을 내쳤어. 그것은 회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습니다. 서희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어리진 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응접실 문이 빼꼼 열리더니 차은수가 고개를 내민 것입니다. 은수는 어른들이 다 울고 있자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을 발견하고는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너 이제 안 쫓겨나는 거야? 은수의 퉁명스러운 질문이 무거웠던 분위기를 살짝 띄웠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은수를 불렀습니다. 그래, 은수야. 이리 와서 인사해라. 내 사촌 동생이다. 은수는 쭈뼛거리며 이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내 이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게임기였습니다. 이거 줄게. 그러니까 가지 마. 아이들만의 화해 방식이었습니다. 이안은 게임기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두 아이가 마주보고 웃자 어른들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적 정리를 시작해. 이 아이는 내 손자 차이안이다. 그 선언은 법적인 절차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안이 이 집안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공표였으니까요. 민우도 조용히 다가와 서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재수 씨, 앞으로 제가 갚아나가겠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이안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응접실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을 비추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 가족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이안이 서희의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그림 안 숨겨도 되죠?
서인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자. 그 말에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내 서재가 좋겠구나. 아니, 이제 거기는 이안이 내 작업실로 쓰거라. 할아버지의 파격적인 제안에 이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저택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저택의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목련나무 가지마다 하얀 꽃봉오리가 터졌지요. 저택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습한 공기는 이제 달콤한 꽃내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서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녀의 아침 루틴은 더 이상 전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서인은 이제 YD그룹의 아트센터장으로서 당당히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는 도끼가 사라지고 여유가 배어나왔습니다. 서인은 본관으로 향하는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년 전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길은 이제 출근길이 되었습니다. 정원사들이 서희를 보고 모자를 벗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센터장님. 그들의 인사에는 가식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 역시 밝은 미소로 화답했지요. 본관 로비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회색 벽돌 대신 밝은 크림색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그것은 차명훈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손자가 지낼 집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고집이었습니다. 서희는 공사 현장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예전에는 모두가 피하던 금기의 공간인 서재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희가 문 안을 들여다보자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참나무 책상은 창가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이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안이 앞치마를 두르고 캔버스에 붓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차은수가 물통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야, 노란색 좀 더 써봐. 너무 칙칙하잖아. 은수가 훈수를 두자 이안이 킥킥거리며 붓을 튕겼습니다. 물감이 은수의 코에 묻자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이안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 서재는 이제 차명훈 회장의 집무실이자 이안의 아틀리에였습니다. 가장 엄숙했던 공간이 가장 시끄러운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고 차명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간식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그림은 안 그리고 또 장난이냐? 회장의 호통에는 엄격함 대신 다정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은수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일렀습니다. 할아버지, 이한이가 제 얼굴에 물감 묻혔어요. 허허, 그래. 그럼 우리 은수가 이안이 엉덩이를 걷어차 주렴. 회장의 농담에 아이들이 까르르 넘어갔습니다. 서희는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새살이 돋아나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차민우 부사장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살이 좀 빠졌지만 혈색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술과 약을 끊은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민우는 서재로 들어와 이안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그림은 빛이 참 좋구나. 서준이. 아니, 내 아빠 화풍이랑 비슷해. 민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동생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피하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것이죠. 이안이 붓을 내려놓고 큰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빠, 저기 좀 도와주세요. 이안이 가리킨 곳은 방 구석에 있는 금고였습니다. 그 흉물스럽던 강철 금고는 문이 떼어진 채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 대신 이안의 물감 튜브와 붓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맨 윗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안은 그곳에 새로 완성한 작은 액자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안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큰아빠가 도와줄게. 이안은 텅 빈 금고 안에 작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정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회장과 민우, 서희와 이안, 그리고 은수까지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비극을 가두었던 금고가 행복을 저장하는 보물 상자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이닝 룸에는 긴 식탁 가득 따뜻한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없었습니다. 은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회장은 손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희는 민우에게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우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요.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이 와인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있겠지? 모두의 시선이 식당 한쪽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안이 폭풍 우 치던 날 완성했던 아빠의 유작이자 서희의 초상화였습니다. 오늘은 죽은 서준의 기일이자 이 그림을 정식으로 건 날이었습니다.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꿈꾸었던 미래가 비록 늦었지만 지금 이뤄진 것입니다. 서희는 그림 속 남편의 서명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이한이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왔어. 이안이 쪼르르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안의 말에 회장이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녀석 참 오랜만에 보는 미소다. 민우도 다가와 그림 앞에 헌화했습니다. 하얀 국화 대신 동생이 좋아했던 프리지어 꽃다발이었습니다. 노란 꽃향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누구도 춥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안락의자에 앉아 이안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희와 민우는 난간에 기대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봄은 참 따뜻하군요. 민우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긴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봄은 오네요. 그녀의 말은 계절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안이 할아버지의 품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해요?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우리 이한이가 하고 싶은 걸 하자꾸나. 그림을 그려도 좋고, 정원에서 공을 차도 좋고. 그럼 아빠 그려줄래요. 할아버지랑 큰아빠랑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택에 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마저 서로를 보듬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의 목련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이안의 그림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죽은 아빠가 보내는 따뜻한 입맞춤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차명훈 회장의 저택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주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완전한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손끝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